캐나다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밀 수출국 세계 3위 자리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미국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호주를 제치고 러시아와 유럽연합 다음으로 많은 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농업부와 농식품부는 2024년에서 25년 주요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서부 지역의 가뭄이 완화되면서 가을 수확량의 증가로 최근 5년간 평균에서 2.4% 초과한 것입니다. 내년 세계 밀 소비량은 0.6%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미,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캐나다 남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듀럼밀은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약 25% 증가했습니다. 농업경제학자 저스틴 세퍼드는 기후 상황에 따라 수출량이 변동이 있었으나 캐나다의 지속적인 농업 연구와 작물의 유전자 기술 발전 덕분으로 밀 수출량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버타 그레이스의 스튜어드 오크 이사는 캐나다는 밀 유전자 연구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가뭄에 강한 품종 개발과 악천후에서도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환율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밀을 구매할 수 있는 글로벌 고객들의 수요는 수출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크 이사는 캐나다 밀 재배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글로벌 밀 수출 시장에서 세계 3위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토론토와 광역 토론토 지역의 신규 주택 매매가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및 토지개발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신규 주택 매매는 5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했습니다. 이 중 단독주택은 344건으로 지난해 9월 대비 41% 감소했으며 콘도 유닛은 247건이 판매되어 81%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9월까지 3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매매 활성화에 실패했다며 신규 주택 재고는 전날 대비 소폭 증가한 2만 2천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7,500채는 콘도이고 4,500채는 단독주택으로 특히 콘도 재고가 많습니다. 한편 이 기간 토론토의 단독주택 가격은 15,065달러가 하락하며 전체의 0.1% 수준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추가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금이 주택 구매자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27일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내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토론토 지역 도서관 100곳을 주 7일 연중무휴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우 시장은 위치우드 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관은 모든 시민에게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며 자유롭게 교육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컴퓨터, 인터넷, 3D 프린터 등 다양한 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토시는 2025년부터 16개 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33개 도서관은 일요일에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 절감과 교육 기회 제공 등 공공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도서관 운영 시간 확대를 위해 1,100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푸드뱅크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소득이 낮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단한 서류 심사를 통해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에는 200만 명 이상이 푸드뱅크를 이용했다며 이는 2019년에 비해 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캐나다는 계속된 물가 상승과 주택 비용 증가와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새로운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드뱅크 이용자에는 3명 중 1명은 아동이고 특정 인종의 소수 집단, 장애인, 신규 이민자, 북부 지역 주민들이 있으며 노인층 이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의 커스틴 비얼리지 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금과 지원금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식료품 및 필수품 구입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푸드뱅크를 이용했던 조세핀 신단위는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푸드뱅크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캐나다 푸드뱅크의 이용급증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취약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드러내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성은 취업비자 자격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11월부터 해외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졸업 후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새로운 제한이 적용됩니다.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은 졸업 후 공식적으로 3년 동안 유효한 취업비자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으로 취업비자 발급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민성은 유학생들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학과는 총 966개로 농업, 건강관리,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무역, 운송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11월 1일 이전에 유학 허가 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정부가 요구하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성 마크 밀러 장관은 이민 시스템의 완전성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변경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온타리오 대학협회 마르케타 에반스 회장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학과 목록을 제한하는 것은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규정으로 치과 보조 및 위생을 공부한 학생들이 더 이상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관광 및 유학원 사업 등 지역사회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결정이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의 세금을 주민들에게 환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파산이나 수감 상태가 아닌 18세 이상으로 23년도 소득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에 해당이 되며 약 1250만 명의 성인과 250만 명의 어린이를 위해 약 $30억 달러의 예산으로 2025년 초부터 우편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생활비 부담이 더할 것을 고려해 자녀 한 명당 $20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자녀 3명을 둔 가정은 최대 $1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그포드 총리는 이 지원금이 연방탄소세와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계 예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재정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주정부의 판매세 수입 증가와 연방정부의 자본이득세 변경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이런 발표가 내년 조기 선거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드 총리는 올해는 선거가 없다고 했으며 내년 조기 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온타리오주 총선은 202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